소프트웨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붐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정체성과 그 다음에 왜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2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당면에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뭘 갖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짧은 시간 동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가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데 가서 많은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교육을 주로 받으시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설명을 들었을 텐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제. 수요자가 중요하죠. 첫 번째 수요자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요자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일 것 같고 세 번째 수요자는 학부형일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원래부터도 대학에서 그런 걸 공부하고 전공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비틀어서 수요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소프트웨어 공교육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게 작년 7월 23일 2014년 7월 23일 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모신 자리에서 대한민국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 정책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의무교육하자, 공교육하자, 보편교육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장에서 이미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이미 드라프트 초안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화돼서 2018년에는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가르치게 될 거고 요즘 뭐 역사 교과서 등을 보면은 대통령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이거 소프트웨어 교육도 제대로 되려면 수능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대통령의 코멘트까지 있었으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앞으로 대단히 뜰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소 늦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영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을 3, 4년 전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한동안 잘 나갔는데 요즘 조금 쇠퇴한 그런 것을 정보혁명 시대에 다시 만회하겠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외에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도 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단히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표적인 이거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주별로 어떤 주에서는 우리 그네들 기준으로 보면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나 중국어겠죠. 프랑스어나 중국어 대신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수학 과목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편향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학 왜 배워야 됩니까? 영어 왜 배워야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게임만 다운로드 받아서 맨날 그런 짓 하지 말고 너도 프로그램 만들어봐라, 앱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여기 제가 메시지 적은 것처럼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겨야죠. 가장 거기에 본장에 들어가서 즐기면은 기회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 있고 포학들을 가르치는데 도움도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선도 선생님들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생존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소프트웨어만큼 유용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따라섭니다.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도 신문기사 보면 가장 어려운 길거리에서 사람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자율자동차라는 걸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비 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이나 자동으로 가는 날이 벌써 이미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을 절약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시간, 석유나 석탄, 철강, 시멘트 같은 자원, 그 다음에 비용, 돈 문제, 이것이 다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걸 절감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얼만큼 절감을 하는가? 사람은 아무리 빠르고 똑똑한 사람도 1초를 두 단위나 세 단위로 나눠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인식할 때는 1초밖에 안 됩니다. 1초보다 조금 덜 걸렸다. 조금 더 많이 걸렸다. 그죠 이게? 그런데 컴퓨터는 기본이 나노세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1초를 10억분의 1로 쪼개갖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아까 마라톤대회인가 한다고 하시던데 빠른 단거리 선수 누구죠? 우사인 볼트. 아니면은 그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승했던 사람이죠. 몽고메리나 모리스 그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9.6초 아니면 9.7초, 9.58초 여기에 있습니다. 9.6초라고 해요. 100m를 달리는데 아마 그 100m를 10번 달리라고 하면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9.6초 그 100m를 인간이 달리는 시간에 소프트웨어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지구를 73바퀴 돌고 오게 됩니다. 지구를 73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나하고 관련 없어. 나는 전공이 영어라서 나는 문학이라서 바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요즘 소프트웨어를 갖고 공부를 하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있고 대학 교수님부터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예비 신도부터 목사님까지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면 경비 아저씨나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오너나 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씁니다. 이렇게 등산 가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 컴퓨터가 옛날에 30년 전이나 40년처럼 대단히 비싸고 누구만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4, 5년 전에 수천만 원씩 하던 슈퍼컴퓨터와 똑같은 슈퍼컴퓨터 수준은 아니지만 강력한 서버와 똑같은 급의 컴퓨터를 다 한 대씩 휴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핸드백 아니면은 와이사스 윗주거리 저고리 같은 데다가 넣고 다니고 있죠. 이게. 그래서 아이폰이든지 유폰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하여간 이런 폰 자체가 아주 강력한 휴대용 컴퓨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기로 쓰는 나는 평생 전화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모바일 시대가 닥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원입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고 석탄을 대체할 수도 있고 휘발유를 대체할 수도 있고 철강을 대체할 수도 있고 시멘트를 대체할 수도 있는 가장 똑똑한 자원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제약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컴퓨팅 파워 자체가. 휴대용 컴퓨터 여러분들 1%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99%는 놀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값싼 양질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고 풍부하고 값싼 인류 공통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또는 예를 들면 일반 사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통령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나?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 못합니다. 뭐 인생을 꼭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는 많죠. 우선 인류 최초로 시간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소프트웨어인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힘이 센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돈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같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죠. 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된 얘기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뉴턴의 법칙에서 자연계에서 힘이라는 게 뭡니까? F = ma죠. 힘은 뭘로 결정된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뜻이에요. 질량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물건의 밀도나 덩어리, 덩치, 그 다음에 가속도는 스피드라고 봐야 되죠. 힘은 이 두 가지가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좌우하려면은 이 속도를 높이든지 스피드를 높이든지 해야지 힘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렇게 큰 한 400g 또는 400kg 정도 되는 쇳덩어리가 초속 10cm 간격으로 10cm 속도로 걸러온다. 거기 지나가다 발등에 부딪혔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상당히 큰 물체인데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여기다 굴리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보시면은 그것보다도 100분의 1밖에 안 돼. 400g짜리 대신에 4g짜리 이게 보통 곤충 실탄 한 4g, 6g 되지 않습니까? 4g짜리가 900ms, 900m 속도로, 초속 900m 속도로 가게 되면은 그것 맞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덩치도 되게 중요한데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는 세상, 이게 시장이라고 봐도 좋고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봐도 좋고 가정이라고 봐도 좋고 학교라고 봐도 좋은데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스피드가 그렇게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속도는 별게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속도는 시간이라는 것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1초를 최소의 단위로 여기고 있고 엉성하죠. 이게. 그리고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재벌 총수 회장이나 아니게 되면은 아주 거렁뱅이 아저씨나 다 똑같이 시간은 평등합니다. 늘리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만인에게 시간이라는 게 평등하죠, 이게. 다만 어린애들은 1년 살고 나면은 2년, 2살 먹은 어린애가 1년 살면 50%를 살았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한 40, 50대신 분들은 1년 살면은 한 2.5%나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게 느껴지는 거지 그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까지는 시간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F 이꼴 N에 의해서 A는 컨스탄트, 상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해갖고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공부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죠. 그 기술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 덩치를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장난입니다만 삼성물산보다는 이성물산 이게 좀 적은 회사죠. 한 5성물산 이게 좀 큰 회사지 않습니까? 종업원 10명 있는 회사가 100명 있는 회사가 더 큰 회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 일변도라는 걸 덩치를 키우는 데가 관점을 둬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IT 기술을 컨트롤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것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인류가 만들어낸 거죠. 15분의 1초 단위로 처리하게 되죠. 소프트웨어에서. 그리고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당연히 그래서 갈이 싸지게 되죠. 결국은 빛의 속도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신의 영역, 그래서 세상 모든 분야를 엄청나게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알고 학생들한테, 후학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게 오늘 모이시는 여기 선생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시간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기술입니다. 이것에 강점을 가시잖아요. 코딩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어떻게 이걸 통제할 건가? 그래서 이미 성공의 방정식은 이렇게 시간으로 중심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덩치를 키우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아주 자산 규모로 보면은 10,00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회사의 전체 값어치, 주식을 전부 팔았을 때 얻는 돈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몇 번씩 사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두 회사의 차이가.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회사라고 보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회사들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종업원 수가 많냐, 공장이 넓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덩치를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자유경쟁 시장에서 종업원 3명 갖고 사업한 사람한테 10명 정도는 돼야지 비아냥 돼봐야? 그럼 너나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죠 이게.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죠. 가장 지구상에서 빨리 성장하는 중국 같은 데가 1년에 7%에서 떨어진다고 난리 떨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7, 8%밖에 안 되는데 성장이라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성장에 굉장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본이나 물자를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 늘리려고 하는 능력보다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면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몇만 배, 몇백만 배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치한 애들이 오늘날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걸 지지했습니다. 왜?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넣어놨는데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죠. 2000년 전에. 골리앗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창과 방패를 그 다음에 무장했죠. 그랬는데 다윗은 뭐예요 이게? 짱돌을 던지는 새총 하나를 무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속도로 이긴 거죠 이게.
일반적인 캐스트에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인간에게 저런 룰이 적용 안 됐지만은 저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의 룰을 모든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 속도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성공을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 가능하면 빠르게, 넓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학문이나 사업이나 학습하는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영어나 수학보다도 월등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충분하지 않고 주제가 아니라서 오늘 못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오늘 그런 기술, 도구 같은 거 가지고 5분만 해보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체육스팅 해보면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영어 발음을 자기가 타이핑하든지 책을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읽고 남자가 읽고 여자가 읽고 빨리 읽고 늦게 읽고 모든 게 다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영어를 쏟아붓는 돌에 비하면 소프트웨어는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따라서 영어나 수학보다도 필수적인 교양 과목이고 이거는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배워야지. 학생 때는 배워야지 공부를 하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배워야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속도를 높인 만큼 규모를 키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패러다임은 뭐냐?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내가 하는 일에 써먹을까? 이걸로 전환된다고 보면 됩니다. 잠시 화제를 전환해서 이제 교육의 목표는 도대체 뭔가?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주변머리는 아닌데 오늘 이 자리니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인류는 항상 문제에 어떤 것을 부딪혀왔죠. 끊임없이 인류는 문제를 부딪혀왔어요. 뭐 농경문화 시대에 뭐 있겠어요. 수렵채취 시대에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씨앗이나 종자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공업화 시대에는 어떤 것을 했던가요?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식담의 의주를 해결하는 문제들을 대량 생산, 반복 생산으로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를 부딪혀왔는데 그 인류 문명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자나 불이나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이나 제트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발명하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교육이란 게 뭐냐? 이렇게 문제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1392년에 이성계는 유아도를 회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연도를 외우고 그걸 외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은 뭐냐? 뭐 그린랜드,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섬은 마다가스카르 섬,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 이걸 외우는 게 옛날에 지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요즘 교육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창의적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다른 방법으로 삐딱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게 창의적인 방법이죠. 따라서 이런 사례를 들어보면은 많죠, 이게. 반고와 같은 분들, 예술계 영역에서는 너무 많죠. 예전에는 창의력이라는 건 예술계에서만 요구했던 거예요. 예술계 영역에서 보면 반고라는 분들. 그 전까지는 사실 정밀묘사하는 정물화나 인물화 같은 걸 그렸는데 반고라는 사람이 선과 면과 색을 잘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사진 같지는 전혀 않은데 저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저것을 풍경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되고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가치를 부과하는 것이 반고입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1992년 정도에 서태지 아주 삐딱한 애들이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 그런데 바로 서서 하던 정상적인 음악을 움직이러 다니면서 뻘렁대면서 그리고 뭐라고 한지도 모르는 시부려대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서태지야말로 우리나라 음악을 구멍가게에서 비즈니스, 산업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화의 대통령이라든가요, 소통령이라든가. 이거 문화 대통령 하면 우리 박 대통령한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소통령, 문화 소통령이라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몸짓 하나로, 제스처 하나로 움직이려서 판토마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잡한 대사,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그런 배우들도 있죠. 이제 세상의 사회도 보면은 예전에도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세종대왕이죠. 왜?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 글이 없어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송산하기도 어렵고 자기 의견을 필요하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였는데 그때 교육제도를 엄청나게 잘하고 서당을 양성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8자밖에 없는 자모 합쳐서 18자밖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 버리니까는 이틀이나 3일 만에도 배우고 조금 맞춤법은 틀리지만은 잘 읽어보면은 뜻은 전달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한 500년 후에 지구상에서 반도체 1등하는 나라, 스마트폰도 1등 했던 나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창의력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뭐 그런 적합한 엔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세책 때 300척 뭐 요즘 명랑인가 이런 영화 때문에 많이 보고 계시죠.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 화살을 쏘든지 포를 쏘면은 갑판위에서 맞고 죽는 걸 보면서 이거 뚜껑을 덮어가지고 화살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든지 근접전에서 배가 가가지고 발판을 타고 와서 갈고리질을 하니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샘못을 박는다든지 이게 천합선이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좀 다른 거예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물막이를 하는데 서산 방조제가 보면 대단하죠. 이게. 매번 돌멩이가 떠내려가니까 4만 톤짜리 벌크선 화물선을 갖다가 가라앉혀가지고 물을 막고 다시 물을 빼다가 중고로 그 벌크선을 팔게 되죠. 이와 똑같은 일들이 컴퓨터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977년에 스티브 잡스는 교실 2칸만한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타다기만큼 만드는 거죠. 애플2라는 컴퓨터.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에 2007년 동안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쯤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화기 회사에서 파니까 아직도 휴대폰 하면서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전화기 위에 쓰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죠. 휴대용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휴대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휴대용 컴퓨터인데 전화기라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플은 애플의 사이트에 가보면 한 120만 개쯤 있습니다. 여러분 만든 것까지 따지면 수십억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되죠. 따라서 시대에 불구하고 인간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됐는데 그런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오늘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공업화 250년, 한국은 60년 동안 이뤄진 거죠. 250년 동안에 엄청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뭔가? 단순화. 모든 것을 표준 규격화하고 단순화입니다. 심플라이제이션이죠. 반복화, 그리고 대량화, 저가화. 그래서 신발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 집도 그렇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도 그렇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겁니다. 단순화, 반복화, 대량화, 저가화. 그래서 슈퍼에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허세가 좀 있어서 의식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식의주순으로 완전히 인류는 부족한 물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죠. 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죠.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죠. 이게 다른 동물하고 좀 많은 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옷, 누구든지 입는 옷은 싫어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먹는 음식도 싫어해요. 나만의 개성, 나의 특기,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따뜻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사람, 세상에서 따뜻해진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공장시대의 도구로는 전혀 해결 못해. 왜? 단순화, 반복과 대량화인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서 교육도 하게 만들어달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서 어떻게 선생님 숫자를 그렇게 많이 보충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서 하라. 옛날에 기계라든지 장치 같은 것은 안 되게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10년, 5년 전에 가르쳤던 경영학 방법으로는 죽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어떤 건가? 이렇게 공장시대에 갖고 있었던 성공의 비결, 단순화, 반복과 대량화, 적과를 정반대로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 민첩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정반대 대치점에서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텔레비도, 무슨 심지어는 교육도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그때가 컨디션이 좋은데 그때 가서 가르치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 어떻게 보면 민첩한데 이게 나쁜 거냐? 사실은 인간은 원래 그런 거죠. 기계가 아니죠, 인간은.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죠,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유식하게 관조해 보면은 그게 인간성 회복의 절차죠.
인간성 회복이 있는데 그게 소비 활동에서, 그게 경제 활동에서, 생산 활동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특히 교육에서 버라이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이런 개성을 반영하면서도 옛날처럼 가격도 싸고 각 사람의 배도 고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기술은 그냥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빠른 통신, 빠른 계산 능력. 근데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프트입니다.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면은 인류가 직면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비싸게 산다든지 납기를 2달이나 3달 기다린다든지 지금은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안 오면 인터파크에 전화하고 난리났죠. 그죠? 책 사실 때. 그래서 값이 싸고 민첩한 딜리버리까지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공업화 시대 기계장치라든지 공업화 시대 경영학으로는 죽어도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일을 하는 수단과 방식을 바꾼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때려서 채찍질을 해가지고 1마력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2마력으로 변종하려고 하면 1000년쯤 걸리게 되고 말은 100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교육해갖고 해결이 안 돼요. 수단을 바꾸면 쉬워지죠. 그래서 일을 하는 수단과 방식을 바꿔서 혁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만족 수준을 생산하는 거예요. 결국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형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가 하고 있는 일을 소프트웨어로 바꾼 거예요. 했으면 좋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일을 소프트웨어로 바꿔 사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이. 뭐 모든 집에다 그런 우편물이나 정보를 매일같이 사진을 배달해 준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사람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IT가 동반되고 소프트웨어가 동반되다 보니까 다 공짜로 쓰시죠. 그러니까 했으면 좋을 일을 바꾼다든지 하고 있는 일을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창의력 그러면은 이 창의력의 본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자기가 하는 일, 인류가 같이 있다는 일을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이라고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고 해야 되고 우리나라 창조경제도 바로 이런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수단을 소프트웨어로 바꿀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싱킹, 컴퓨터적인 사고, 이것도 조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조금 이따. 컴퓨터적인 사고가 도대체 본질적으로 뭔지는 조금 이따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컴퓨터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기 일에 잘 적용하는 사람, 잘 적용하는 사람. 이걸 지금 우리가 호학들한테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직면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했는데 소프트웨어 너무 좋아 라는데 저처럼 소프트웨어를 한 30년 가까이 이 업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는 정말 왼수야 라는 것이 야무수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경험 있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쉽다니까 한번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유용하고 적용해서 효과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기술은 아무나 배우지 못합니다. 일본 쪽 통계를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나머지는 그걸 내가 어떻게 라고 합니다. 다시 소프트웨어를 배운 사람 10명 중에 2명이나 3명밖에 프로그램을 못 잡니다. 그 중에 실제로 한 3년 이상 대학에서 또는 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은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0.6% 내지 0.7%.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야무수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코딩 기술의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고유한 특성 때문에 아무나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코딩 기술은 어려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이 일을 보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순서나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삐딱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그 운영체제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 장치 구조라든지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도 C나 자바라는 언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해야 될 건가에 관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는 정반대,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배웠다 하더라도 작업을 제대로 한 5년, 10년, 20년 한 사람도 숙련공도 매일같이 에라를 수두룩하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은 에라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비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잘 그렇게 5년, 10년씩 일하다 보면은 도대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똥개 훈련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안 틀리게 좀 해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같은 것에 반성을 하게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1953년 정도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과 같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근데 지난 63년 동안 한 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난해한 코딩 틀리지 않게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다 보니 가능하면 적게 하고 옛날에 만든 걸 다시 사용하게, 그래서 체계적인 코딩 방식과 이미 만든 것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지만 기술의 본질적인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60년. 다른 분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의 존립의 가치입니다.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는 모든 학생에 적합한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왜? 코딩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겨우 구현 능력을 갖게 되고 직업으로 존립한 사람은 100명 중에 0.6명 정도밖에 직업으로 존립하지 않습니다. 코딩 원료 학습 도구의 일부 GUI 도구 같은 것을 이미 가르치고 계실 텐데 사실 그것은 논리적인 방법,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는 도움되지만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되는 도움. 왜? 진짜 만들어 보려고 하면 딱딱 부딪혀서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오늘 이런 행사죠. 예산을 확보하고 교사 요원,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코딩 기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적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후에 나이 들어서 30이나 40이나 50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교사들이 코딩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교육의 시행의 최대 난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는가, 기자재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학생의 참여와 적응도를 높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결국은 최종 수요자는 학생인데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든지 학생들이 흥미를 일으키려면 안 되죠. 수학 너무 좋죠. 사회에서 그 머리나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수학은 포기자가 많아서 수포자라는 것이 누구든지 아는 한국의 단어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소프트웨어를 포기하든지 코딩을 포기하는 소포자나 코포자 같은 것을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처절한 좌절감을 주는 거죠. 아까 KTX 차 타고 오면서도 뒤에 그렇게 써졌던데 행복한 교육, 행복교육이라고 써졌습니다. 자유학기제. 근데 학생들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코딩의 창의적 문제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컴퓨터 기술, 원천적인 기술, 프로그램 코딩 기술이 창의적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코딩 기술이 어렵다 하더라도 취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